변비, 완벽 해결법. 똥과 배설 이야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시스입니다. 저는 요즘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아주 쉽게 쾌변을 하는데요. 이건 저에게 너무나도 경이로운 일입니다. 전 일주일에 한 번씩도 배변을 잘 못했어요. 변이를 잘 느끼지 못하는 아주 둔감한 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아주 지독한 변비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장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영양분이 다 소화 흡수되어 찌꺼기가 장에 모여 똥이 되면 그것은 바로 배설되어야 합니다. 이 묵은 찌꺼기를 버리지 않고 그 위에 다시 새로운 찌꺼기가 쌓이면 이 묵은 똥은 장에서 부패됩니다. 부패된다는 것은 나쁜 균의 증식과 독소 배출, 그리고 악취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몸속으로 흡수되어 몸의 가장 약한 장기를 제일 먼저 병들게 합니다. 장이 똥으로 가득 차서 배변을 못하고 있으면 장은 차가워지고 움직임이 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다른 장기들도 같이 차가워지고 나쁜 균에 감염이 쉽게 되어 몸 전체의 면역력과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변비는 급성질환은 아니지만 방치한 채로 몇 년 혹은 몇십 년씩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우리 몸에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20대 때 아는 언니네 집에 놀러 갔었는데 두세 살은 돼 보이는 아기가 유아용 변기에 앉아서 배변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 보였어요. 아기는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끙끙거리며 힘을 주며 애쓰고 있었죠. 언니, 아기가 변비가 있어? 아주 힘들어 보이네. 제가 말하자 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요즘 아기들 다 저래. 분유를 먹어서 전부 변비래. 참 걱정이 되게 하는 머리였는데 사실 저도 아기 때부터 변비가 있었어요. 그건 시골이라는 환경적 특성 때문이었죠. 변소라고 부르는 화장실은 보통 마당 건너편에 있거나 밭 한가운데 있어서 집에서 보통 20m 내지 50m 정도 떨어져 있었죠. 또 보통 똥을 모아 한꺼번에 퍼내는 푸세식이었기 때문에 냄새가 지독했어요. 어린이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했어요. 비가 오면 발판이 미끌거리고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었죠.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마당에서 볼일을 보았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치워주었어요. 한 대여섯 살까지는요. 그러나 공간이 확 트여 있어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기도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볼일을 마치려고 서두르게 되었죠. 또 가끔씩 돌발 상황도 생겼어요. 지나가던 어른들이 놀리기도 하고요. 3살 때쯤인가 어느 날 저녁 어두워져 오는 마당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이웃집에 사는 커다란 수탉이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러니 이때부터 최대한 대소변을 참는 버릇이 생겼고 그 습관이 평생 지속됐어요. 똥을 싸는 것이 언제나 귀찮았고 가능한 오래 참으며 변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무서운 꿈도 꾸었었어요. 성교와 학문은 저에게 평생 부끄럽고 두려운 것이어서 가급적 느끼거나 인지하지 않고 살려고 했어요. 병이 찾아올 때까지는요. 프로이트와 에릭슨도 아이의 배변기에 주목했는데요. 프로이트는 아이들이 신체가 발달함에 따라 인격이 같이 형성된다고 보았어요. 1세까지는 입으로 엄마 젖을 먹으며 쾌감을 느끼는 구강기, 그리고 1.5세에서 3세까지를 항문에 주의를 주고 배설의 쾌감을 느끼는 항문기라고 했어요. 에릭슨은 아이가 1세에서 3세쯤 자율성과 수치심이 발달한다고 했어요. 이때 배변은 신체 조절력과 자율성, 발달에 관계한다. 이때 창피를 주거나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강요를 당하면 수치심이나 저항감 같은 감정이 생길 수 있다. 아이는 최대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이 되도록 존중과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 역시 오랫동안 심리 상담을 하고 또 질병을 치유하는 중에 저 자신을 직면하고 탐구함으로써 같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세하게 삶과의 연관성을 통찰했어요. 갓 태어난 아기가 계속해서 젖을 먹는 것은 그 행위의 쾌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위가 비어있고 몸에 힘이 없는데 젖을 먹으니 뭔가 만족감이 느껴지고 힘도 생기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배설을 하면 뭔가 가득 차서 느껴지던 긴장과 불편함이 사라지면서 시원하고 쾌감을 느낍니다. 쾌감을 느낀다는 것은 쾌감을 느끼는 감각이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 불쾌의 감각에 따른 좋다, 싫다 하는 감정 역시 발달하게 되는 거죠. 또한 쾌감을 주는 신체 부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주의 집중을 하게 되면서 자기 감정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느낌 또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의식 중에 매일 반복하면서 성장하게 되고 이것은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됩니다. 그러나 먹고 배설하는 것 사이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소화 흡수 과정입니다. 먹고 배설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있어서 감각하기 쉬우나 소화 흡수하는 과정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복 경험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느낌과 인지, 추론, 논리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먹고 소화 흡수하고 배설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느낌과 감정과 감각, 그리고 인지와 추론 능력 등과 또한 성격과 인격, 습관, 경향성 등을 발달시킵니다. 여기에 삶이 있습니다. 몸이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선택과 결정을 하고 목표를 향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장이 음식을 받아들여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과 정보를 인지하고 수용하고 이해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찌꺼기를 배설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받아들인 것을 변화시키거나 변형 또는 가공하여 창조, 표현, 실현, 나눔, 공유, 봉사, 사랑과 같은 것으로 다시 사회에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과정을 수월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마치 배변을 하는 것처럼요. 문득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걸까요? 아니면 배설하기 위해 사는 걸까요? 우리는 먹는 것과 배설하는 것을 신체와 삶의 모든 면에서 똑같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나요? 아기 때부터 우린 뭔가를 먹을 때마다 비어있는 것을 채울 때 쾌감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배설할 때도 뭔가 가득 찬 것을 비울 때 쾌감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낍니다. 이것은 평생 계속되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화와 흡수 과정처럼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 이해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 그것에 대해 알게 될 때 쾌감을 느낍니다. 이런 쾌감을 우리는 공평하게 쫓고 추구하고 있나요? 특정 쾌감만을 편중하여 쫓고 있나요? 신체와 함께 발달하던 이런 개성과 인격들은 신체가 성장을 다한 다음에는 같이 성장을 멈추게 될까요? 신체가 성장을 멈춰도 그러한 것들은 이전의 토대 위에서 더 복잡하고 섬세하게 또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쾌감이 좌절될 때가 있지요. 본래는 몸의 기능을 수월하게 조절하여 그 의도와 의지가 목표한 것을 얻고 쾌감에 도달해야 하는데 반대로 온갖 애를 쓰고 힘을 주며 때로 죽을 힘을 다해야 목표에 이룰 수 있고 그것도 실패하기 일쑤라면 우리 감정은 쾌감 대신 좌절, 불안, 두려움, 저항, 회피같이 부정적인 불쾌, 불통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쾌감에 대한 좌절로 우리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과 추론을 또한 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없음에 대한 좌절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계속되기도 합니다. 이런 좌절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은 강박적 성격을 만들기도 하고 또 삶을 언제나 긴장으로 투쟁하며 힘들게 겨우겨우 사라지는 것으로 경험하게 만듭니다. 무기력이나 우울, 자기 불신 같은 것들 또한 신체를 통해서 또는 삶을 살면서 경험한 먹고 소화 흡수하고
배설하는 것에 대한 여러 번의 좌절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나 고통, 어려움 또한 모두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것의 편중이나 불균형 그리고 불쾌에서 옵니다. 물론 이런 일은 변비라는 하나의 경험이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비슷비슷한 불쾌, 불통의 경험이 삶에서 반복되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변비는 그 불쾌, 불통의 경험에 대해 최초에 강력하면서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험이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럼 저는 변비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배설을 한다는 게 나에게 가능한 일일까? 그것은 저에게 너무도 높은 문턱처럼 여겨졌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관장을 했어요. 그동안 매일 배변 습관을 위해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변기 위에 앉거나 요구르트 한 개씩 먹기 또는 막연히 물 마시기 이런 것들로는 그동안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지 못했거든요. 처음엔 관장을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하는 저항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난치성 질환을 수년째 앓고 있었고 다시 건강해져야만 하기에 용기를 내야만 했어요. 제일 간단한 커피 관장을 했어요. 관장으로 첫 변을 보는데 변기에 앉자마자 물과 함께 딱딱하게 굳은 염소똥 같은 똥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게 꽤 상쾌하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학문기의 쾌감을 느낀 것 같았어요. 매일 관장을 약 열흘간 지속했어요. 그러면서 놀랐던 것은 변이 쌓인 게 아니라 전날 하루 먹은 밥의 찌꺼기인데 그 양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일주일씩 장 속에서 수분을 뺏기며 압축되어 무겁게 쌓여갈 때 장은 얼마나 커지고 늘어나고 처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관장을 통해 장의 크기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관장을 하길 잘했다 여기게 되었고 관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쾌변 쾌감의 경험. 이것은 프로이트의 이론처럼 배설에 대한 동기와 의지를 높여주었고 그래서 변비 해결의 노력을 지속할 수 있게 했어요. 두 번째, 앞에서 말했듯 장을 가볍고 정상적인 크기로 되돌려 장의 민감성이 살아나게 했어요. 세 번째, 배설 행위의 귀차니즘과 회피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배설의 쾌감을 느끼면서 학문으로 똥을 싼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직면하고 느끼고 함께하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함을 향해 핸들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에는 보이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관장을 하고 약 일주일이나 열흘쯤 되니까 아침에 보이차를 마시면 배변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관장을 하지 않았어요. 확실히 관장을 하면서 장의 크기가 줄어들고 힘이 생겼는지 이전보다 적은 양의 변에도 확실히 반응이 좀 더 쉽게 오는 겁니다. 보이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열이 나거나 땀이 납니다. 그러면 위와 장에 정체되어 있던 가스가 트림으로 나오기도 하고 방귀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인해 장이 따뜻해지고 장 속에 머물던 변은 물을 흡수하여 부드러워지죠. 변이 부드러워지면 장의 운동에 따라 아주 쉽고 편안하게 몸 밖으로 밀려 나옵니다. 배변 시 그렇게 힘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 보이차 마시는 법을 말씀드리자면 보이차는 가급적 차후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1, 2리터의 물을 마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차를 우려서 작은 찻잔에 따라 홀짝홀짝 마시면서 내 마음도 들여다보고 명상도 하고 탐구도 하면 어렵지 않게 1, 2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반드시 천천히 마셔야 해요. 그리고 꼭 1리터나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물이 위에서 대장에 도달하는 걸 느끼면서 드세요. 빨리 마시면 불필요하게 더 많은 양을 마실 수 있어요. 장 속에 있던 변이 물을 흡수하면 변이 커지면서 변이가 옵니다. 그러면 저는 물을 그만 마셔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오지요. 아주 상쾌하게. 배변을 위해서는 반드시 따끈하다 하는 정도의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나 온도가 낮은 차는 반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마시는 물의 양이 적어도 빠른 변비 해소에는 도움이 안 돼요. 만일 입술이 잘 트고 마르거나 껍질이 잘 일어난다면 장에 수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입술은 대장의 끝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입술이 트지 않고
예쁜 색깔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목이 마르거나 입안이 잘 말라도 몸에 수분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피부가 잘 건조해져도 마찬가지고요. 딱딱하고 무거운 똥을 싸는 것도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몸에 주의를 주고 잘 느끼세요. 수분은 위를 지나서 장에서 흡수하는데 만약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몸은 똥에 있는 수분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흡수합니다. 그러면 크고 단단하게 뭉쳐있던 변도 염소똥처럼 작고 아주 단단하게 뭉쳐져서 배변이 거의 불가능해지게 돼요. 변이 염소똥처럼 되면 보통 배변을 못하고 응급실까지 가요. 하지만 집에서 관장을 하면 돼요. 시골 노인들은 배변을 안 하고 있다가 큰 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물을 매일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차로 매일 배변을 위해 1, 2리터의 물을 마셔준다는 것이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또 소변을 자주 볼 수 없는 환경이나 시간에 여유가 없다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꺼려지죠.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미궁대장 사랑이라는 식이섬유 제품을 권했어요. 차전자피가 주 성분이라는데 저는 처음에 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나는 채식만 해서 매일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나물만 먹는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처음에 꼭 식사 후 한 봉지씩 하루 3번 먹었는데 보이차를 적게 마시거나 건너뛰어도 배변이 가능했어요. 이 섬유질을 먹고 조금 걷거나 운동을 해도 아주 쉽게 배변이 됐어요. 저는 이제 관장을 하지 않아도 매일 의무적으로 2리터의 차를 마시지 않아도 매일 하루 1번 내지 2번 정도 아주 쉽게 배변이 가능해졌어요. 장이 전에 비해 많이 민감해지고 가벼워진 거죠. 섬유질은 장을 깨끗하게 하고 유익균들이 잘 살 수 있게 도우면서 장이 더 강하게 운동하도록 해요. 또한 장이 깨끗해야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도 잘 분비되겠죠. 그리고 장이 민감한 분들은 식탁 위에 김치와 나물만 먹어도 섬유질이 충분해서 하루에 3번 배변을 할 수도 있고요. 식탁 위에 반찬 외에 식이섬유 제품을 좀 더 먹어줘야 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다 운동을 더해야 하는 분들이나 저처럼 관장을 한 후에 물, 식이섬유, 운동, 유산균까지 다 먹어야 하는 사람도 있으니 자기 상태가 어떻게 돼야 해결점을 얻을 수 있을지 잘 느끼고 관찰해 보세요. 어느 날 저에게 방광염이 찾아왔어요. 방광염 치료를 위해서 유산균을 사 먹게 되었어요. 유산균을 먹으니까 장도 배변도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유를 사다가 요구르트를 발효해서 유산균을 아주 많이 먹어봤어요. 이미 유산균 제제를 먹고 있었는데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날 장이 과하게 작용해서 매우 고생했어요. 장에 변이 남아있지 않은데도 장이 계속해서 배변신호를 보내서 배가 너무 아팠어요. 유산균도 적당한 양을 먹어야 합니다. 장까지 살아서 잘 도달하지 못한다고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배가 아플 수 있어요. 유산균은 장뿐만 아니라 방광, 자궁, 자궁경부 등 모든 인접한 장기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각 장기에서 유산균들이 충분하게 살고 있을 때 그 장기가 건강하게 지켜진다고 합니다. 대장균은 유익균을 생산하여 배분해주는 균 생산 공장인 거예요. 그런데 변비나 좋지 않은 식습관 등으로 나쁜 균을 생산하고 있는 거죠. 여성들이 잘 걸리는 방광염의 80%가 대장균 감염이라고 해요. 장에 유익균이 자리 잡고 번식하여 건강한 생태가 자리 잡게 하려면 유산균과 기타 유익균들을 꼭 먹어주세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 작은 균들은 우리 몸을 밤낮으로 지켜준답니다. 이제 똥과 배설에 대한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장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배를 만져봐서 차가우면 찜질도 해주세요. 섬유질과 유산균을 넉넉히 먹어주세요. 자신의 장의 민감도에 따라 섬유질과 유산균 그리고 따뜻한 물을 먹는 비율을 조절하세요. 신장이나 방광이 안 좋은 분은 수분 섭취보다 섬유질과 유산균을 더 섭취하고 운동을 더 해주세요. 우리 모두 두려움이 없고 쾌감이 가득한 삶이 되길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